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잔존골의 양과 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넥시든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이든 간에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뼈가 있어야 하잖아요. 뼈가 없으면은 리무버블 덴처를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뼈가 없으면은 리무버블 덴처를 잘 해야죠. 어쨌든 이제 이런 환자들도 오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부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이제 고릅수가 심한 상악은 리무버블 풀덴처를 해줬어요. 아까 말했던 그 환자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상악에도 임플란트를 심겠대요. 그리고 제 치과가 있는 건물 위층에 환자의 사무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담배도 엄청나게 피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몇 번이나 상악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기어코 임플란트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나죠. 심었던 임플란트가 빠지고 또 다시 심어도 또 빠지고,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치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상대로 크레임을 걸거나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임플란트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리무버블 덴처를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세상에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그래서 상악에도 임플란트를 꼭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아래 임플란트가 많이 빠졌어요. 결국 이제 상악과 하악, 임플란트 보철물이 교합하면은 당연히 저장력은 증가하죠. 그리고 당연히 교합 하중도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악 임플란트도 빠질 가능성이 당연히 증가하고, 하악 임플란트도 과도한 하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빠지면은 다시 하고 또 빠지면은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추가 비용을 받고 임플란트를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하악 구치부 뼈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파샬 덴처를 해줬는데 이 교합 지지가 좋은 전치로만 씹잖아요. 그래서 앞니가 다 빠지고 깨지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악 구치에 임플란트를 심어 교합 지지를 증가시켜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맨디블라 캐널 인저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발생해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임플란트 식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인정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악도 보시면은 구치부 임플란트도 주위뼈가 많이 녹았죠. 이 환자는 한 25년 정도 저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교합 상태가 유지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이죠. 위 상악이 임플란트이고 아래 하악 구치부가 틀리기 때문에 하악 골 조직이 심하게 흡수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치료 계획을 처음 잡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와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 때문에 뼈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로 했어야죠. 하악에 임플란트를 하고 상악에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를 했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저기 임플란트가 빠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상악 전치부는 뼈가 거의 없어요. 임플란트 치료의 결과가 처참하게 된 거죠. 모스테이퍼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를 왜 안 쓰는지 아시겠죠? 어버트먼트 커넥션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 무브먼트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거나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해요. 그러면은 어떤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갖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 환자도 로킹 테퍼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갖는 에스락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돼서 왔어요. 거의 모든 임플란트가 빠졌죠. 그래서 아래는 임플란트를 해서 오로넥스를 했고, 위에는 여기 그 상악 우측 제2대 구치 임플란트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더 심어가지고 리무버블 덴처를 해줬어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 덴처를 하였습니다.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빼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임플란트를 다 식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죠. 잔존 골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수술 과정에서도 실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철 치료 후 저작으로 발생하는 교합 하중의 증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합 지지보다 더 높은 교합 하중이 발생하면은 임플란트는 빠지겠죠. 때문에 반대쪽에 대칭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하는 것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에만 임플란트 서포트가 형성되면은 비대칭적 오버덴처 서포트가 형성됩니다.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이 오버덴처에서 양쪽 서포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리무버블 덴처가 찌그덕거려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리무버블 덴처의 서포트 양을 대칭적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래 하악에서 빼야 되는 임플란트는 빼고 유지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또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어서 오로넥스를 세멘 리테인드 프로스테시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상악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환자의 상황도 답답하죠. 이런 경우는 앞에 임플란트를 심고 뒤에는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셜 덴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리무버블 덴처를 하면 어떠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리무버블 덴처가 유지력이 없고 또 서포트도 없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환자가 상악 리무버블 덴처는 어떻게든 써요. 상악 리무버블 덴처는 어떻게든 환자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악 리무버블 덴처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전치부에는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고 구치에는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 계획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악은 리무버블 덴처를 합니다. 상악에 임플란트를 심고 하악에 리무버블 덴처를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상악 임플란트 치료에 의해 교합력이 증가하니까 상악 쪽에 교합 지지가 증가하면은 하악을 더 압박을 해요. 상악은 충분한 뼈가 있어도 임플란트를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뼈가 있어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즉 상악 모두 리무버블 덴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한다면은 하악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픽스드 프로스테시스하고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악 전치부는 무조건 임플란트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를 퍼스트 오브 초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좋은 게 뭐죠? 한국에서는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잖아요. 65세가 넘으면은 한 환자당 2개 임플란트와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가 보험이 되잖아요. 조건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은 4개까지 되면은 이런 치료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개의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런 복합 치료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즉 2개는 보험 임플란트이고 2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더욱 좋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하악 전치부와 소구치부에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환자가 살아계신 동안에 유지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금방 문제되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가 되든지 리페어를 하든지 리트리트먼트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능을 보존할 수 있으면은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이야기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환자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의사를 믿겠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는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셜 덴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셜 덴처는 보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험이 되잖아요. 임플란트가 2개까지 보험이 되고 상악 풀 덴처도 보험이 되죠. 아래 하악에 임플란트 2개만 더 심어도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셜 덴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하악 전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오버덴처를 했었어요. 의치용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오버덴처를 했었죠. 근데 임플란트 주위뼈가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오버덴처에 리텐션 클립이 계속해서 끼어지고 빠지다를 반복하잖아요. 오버덴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어버트먼트에 모빌리티가 생기죠. 그리고 또 로킹 테이퍼가 아닌 나사 고정, 어버트먼트 커넥션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중에 어버트먼트 고정, 나사가 잘 풀려요. 의치용 어태치먼트 클립이 어버트먼트 연결 구조를 잡고 있으니까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 중에 계속 그 어버트먼트 고정, 나사 쪽에 풀리는 힘들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철 치료 후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위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스트라만 임플란트 세미나를 가보니까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오버덴처를 한 치료의 결과가,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의 롱제비티를 측정하기 위해 5년 팔로우업을 하니까 성공률이 70에서 8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20에서 30%의 임플란트 오버덴처 치료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임플란트 치료가 99% 성공한다고 하지 외국은 그리 안 해요.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치료 결과를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4개를 심은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4개를 심으면은 뭘 해야 하죠? 바 타입 오버덴처가 맞았어요.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하고 그 위에 오버덴처를 하니까 그건 좀 버티더라고요. 왜냐면은 임플란트가 아이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 풀림도 적습니다. 예전에 저도 나사 고정 임플란트를 썼으니까 많은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바 오버덴처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오로넥스 대안으로 뭘 쓰시는지 아세요? 아이바를 써요. 임플란트계에 고정되는 아이바 오버덴처나 아이바에 연결되는 플리보니 앵커드 프로스테시스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로넥스에 사용하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반대로 에스락 임플란트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연결 구조의 형태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오로넥스 디자인을 보잖아요. 고정 나사가 안 풀리면은 이상한 것 같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디자인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티로테이션 구조가 없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나사가 잘 풀리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오로넥스 보철물과 잘 안 맞으면은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철물이 완전히 안 맞으면은 보철물이 또 찌그덕찌그덕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사가 더 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냐면은 차라리 아이바 타입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버트먼트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그 위로 보철물 내부에 바이 어태치먼트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으면은 뭘 하죠? 아이바 오버덴처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임플란트 2개에 아이바가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아이바로 임플란트 2개를 묶어 놓으면은 바 스팬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바 클립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4개만 돼도
아이바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너 임플란트 서포트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바 오버덴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6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아이바 오버덴처라든지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오버덴처와 같은 치료는 안 합니다. 그리고 로킹 테이퍼 연결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나사 고정 임플란트는 나사가 풀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6개월마다 환자가 와가지고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은 클립 안에 플라스틱 컴포넌트나 탄성체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의 컴포넌트가 다 뭉개져 가지고 그거 바꿔줘야 돼요. 6개월마다 바꿔줘야 돼요. 내가 구두 수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구두 뒤꿈치가 마모되면은 계속 바꿔줘야 하냐고요. 그것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수선은 비용이라도 받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몇 개 해보다가 내 인생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현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오버덴처 이런 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계속 부속품을 바꿔줘야 하는데 환자는 공짜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뭐라 해.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자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바 오버덴처이었고, 바 오버덴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임플란트 고정 보철물을 만들고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를 만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부부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틀니를 뺐는데 입안에 아이바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 보이면은 복이라도 좋잖아요. 한쪽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좋게 보이잖아요. 환자한테 그 말을 하면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저녁에 틀니를 빼고 잘 거 아니에요. 저는 끼고 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레진 사이에 기포가 없는 리무버블 덴처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레진 표면에 음식물이 안 달라붙어서 냄새도 안 나고 변형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니를 끼고 자는 게 맞아요. 근데 레진 사이에 기포가 있는 리무버블 덴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진 사이에 기포가 많은 틀니를 끼고 자면은 틀니 냄새가 엄청 나요. 틀니의 레진 사이에 기포에 붙은 음식물 잔사가 썩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세정제 혹은 소독제에다가 틀니를 넣어놓고 아침에 또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레진 사이에 기포가 없는 그 리무법을 덴처를 쓰면은 끼고 자라고 그래요. 끼고 자야지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 침을 삼킬 수 있습니다. 자면서. 그러니까 스왈로잉도 편하고 잠도 잘 자요. 노인네들이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자는 동안 침을 못 삼키거든요. 궁금하면은 침을 삼켜봐요. 중심이 최대 교두감 합의로 물지 못하면은 침을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침을 못 삼켜요. 이를 물고 삼키면은 턱이 뒤로 당겨지면서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걸리죠. 상하 구치부 홀딩 커스프 간섭으로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스왈로잉 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한테 치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못 먹을까요? 삼켜지지 않거든요.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씹긴 씹었어요. 씹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삼켜야 되잖아요. 삼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악 중심위에서 최대 교두감 합의가 없어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저작된 음식물이 삼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못 씹겠다고 찾아오고 원장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환자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죠. 환자가 이상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환자가 이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환자가 거짓말을 하면은 금방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경험이 없는 거지. 따져보면. 결국은 따져보니까 틀니도 끼고 자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틀니를 뺐을 때 앞니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전치는 픽스드 임플란트 프로스테시스를 하지 왜 그걸 로케이터나 아니면 아이바 어태치먼트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전치부 임플란트는 서베이드 크라운 개념으로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를 합니다. 임플란트를 4개만 심어도 견치까지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파시알 덴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라고 그렇게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바 오버 덴처나 로케이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이바 오버 덴처나 로케이터를 사용한 오버 덴처는 치료 후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미 기능적으로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가 훨씬 더 좋죠. 내가 진료를 해주고 환자가 고마워하고 이런 상황을 예상하잖아요. 내가 치료 비용을 받지만은 그래도 심미와 기능을 회복해 주니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제 치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못 가면은 또 환자가 와서 계속 싸워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계속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계속 염증이 생겨서 찾아오고 결국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고 있고 염증이 생겼는데 의사로서 권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폼이 안 나는 거지. 따져보면. 나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임플란트를 심기는 어렵고 하악 구치부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도 많고 상하기야 리무버블 덴처를 하면 되니까 결국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시알 덴처를 적당한 치료 대안으로 생각한 거죠.